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개학입니다. 그죠? 이번에 3월 3일 날이 대체 휴일이 되면서 화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개학을 하게 됐죠. 그치?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면은 한백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문학 교과서를 안 썼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작년에는 수능 특강을 쓴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수능 특강을 애들 교재를 다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상 수능 특강도 거의 안 썼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그냥 수능 특강에서 한 작품 선정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프린트로 여러 작품들 그 프린트 나눠줘가지고 거의 생각해보면은 사실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 수능 특강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능 특강에 이제 독서 지문 하나를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고 그 외에 그것과 비슷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기출 질문들 가지고 시험을 다 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한백고 같은 경우가 솔직히 지금 제일 많이 매년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백고 내일 이제 모레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교재 뭐 쓰는지 여러분들 꼭 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를 뭐 쓰는지 혹은 뭐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건지 혹은 시험 범위는 대충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꾸 다른 사람들 미루지 말고 둘 다 물어보고 둘 다 그 카톡을 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너희는 앞반이야 뒷반이야? 둘 다 비슷한 반인가? 전 뒷반이에요. 넌 1반이 앞반이고 넌 뒷반이고? 맨 뒷반. 그럼 극과 극이는 그럼 선생님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 주면은 선생님이 어쨌든 그걸 취합하면은 전체적인 또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답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수능 특강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지? 근데 사실 작년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전에는 교과서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교과서에 이제 플러스 프린트로 외부 지문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또 작년은 그 또 수능 특강을 썼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솔직히 좀 한백고가 제일 예측하기가 힘든 학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유념하고 선생님한테 미리미리 좀 알려주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선생님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네, 바로. 왜냐면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말에서 일찍 보면 4월 말, 늦게 봐도 5월 초 이때 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야 한 7, 8주 정도 준비가 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하면 7주. 그 다음에 5월 초 기준으로 하면 한 8주 정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빨리 줘야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밤새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유념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 들어가기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고려시대 시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시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는 게 좋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폈습니까? 자, 그러면 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조가 향유된 시대는 자, 시조는 문학 사적으로 분류할 때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활발하게 창작됐던 시대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하지만 실제로 시조는 고려 중엽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향유되는 유일한 고전시가 양식이 바로 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조가 향유된 시기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가장 이제 많이 향유된 시대가 언제냐 했을 때 조선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조선시대 문학으로 분류를 할 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조의 주 향유 계층 시조를 즐긴 사람은 주로
양반 4대부 중심으로 시조를 향유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뭐다? 임진왜란 이후 평민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인 문화 하강 현상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하강 현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 이 시조의 형식은 자, 기본이 되는 평시조를 기준으로 바로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알겠습니까?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그쵸? 그쵸? 해 생각하면 안 돼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총 6개의 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 내외라고 하는 건 뭐다? 45자보다 좀 적어도 되고 좀 넘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부분마다 형편에 따라 한두 자 정도 가감할 수 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 자리에 두 글자에서 네 글자까지 와도 되고 네 글자 자리에는 두 글자에서 여섯 글자까지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키면 되죠. 자, 네 번째. 자, 발전을 보게 되면 자, 시조는 고려 중엽에 처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려 말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조라는 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선시대 양반 4대부를 중심으로 주로 향유가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조는 자, 조선이 끝나갈 무렵 바로 개화기 시기 개화시조로 명맥을 유지를 하게 되고 알겠죠? 그래서 개화시조 같은 경우는 뭐 내용들이 전부 다 애국, 계몽, 개화 이런 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바로 뭐다? 현재까지도 현대 시조로 계속 창작이 되고 있는 유일한 고전시가 양식입니다. 고전시가 양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향가도 배우고 고려가야도 배우고 그쵸? 지금 시조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아직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죠?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 가사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는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 이 시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조의 종류만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조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바로 평시조죠. 그쵸. 자, 평시조는 바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인데 이 평시조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지닌 시조고 이 평시조가 바로 뭐다? 양반 4대부들이 주로
향유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주제가 진짜 몇 개로밖에 안 나눠져요. 작품 수는 막 몇만 작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알겠습니까? 정작 주제로 나누면 한 4-5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유교적 충효사상, 그렇죠?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자. 두 번째가 자연친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주제가 자연친화잖아, 그렇지?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봄날의 애상, 그 다음에 뭐 사랑 면정. 요거 이상의 다른 주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좀 평시조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시조가 조금 발전된 형태가 바로 연시조입니다. 알겠죠? 자, 연시조는 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평시조가 모인 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연결된 시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는 셀 때 단위가 한 수, 두 수, 노래는 이렇게 세거든요. 알겠죠? 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 제목 안에 여러 수의 평시조가 모인 걸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한 번쯤 배웠잖아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거, 그렇지? 우리나라 뭐 처음 듣는 저는 뭐지 이거? 큰일인데.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각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의 시조가 모여있는, 그렇죠? 그 지국청 어사와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찌그덩 어여차 막 이런 거 하고. 아이 처음 보는 듯한 표정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어시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시조는 3장 6구 중 한 구가 길어진 형태를 취합니다. 이때 길어지는 것은 주로 중장, 가운데 장이 길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시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는 어시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어시조가 등장을 하더라도 얘를 그냥 사설시조로 퉁쳐서 가르쳐요.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어시조는 그냥 중간에 잠깐 나온 과도기적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시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어시조는 자, 바로 임진왜란 이후 평민들이 향유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어시조는 뒤에 나오는 바로 사설시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을 얘기할 때 시문학은 귀족의 문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설문학은 평민의 문학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귀족 계통 같은 경우는 귀족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슴에 쌓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귀족들은 내 마음대로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올바른 귀족은 어떤 사람?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귀족이다라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지? 오히려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처음 듣는 듯하니? 혁명가시네. 혁명가 같아.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지키니까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걸 잘 지켜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줬으면 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 이상적인 그런 관리들의 모습, 뭐 귀족들의 모습 이런 거는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는 걸 더 우선으로 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문학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절제하고 하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한테는 시가 찰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시가 왜 짧고 간결함 속에서 깊은 의미를 담는 게 시문학의 특징이잖아. 그치?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뭡니까? 피지배계층,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배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속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간단한 몇 마디 해가지고는 감질나서 못 살겠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민한테 갈수록 문학은 자꾸 장형화, 산문화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조가 처음에 평민들이 즐기게 되는데 너무 몇 글자만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슬쩍 길게 해본 게 어시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슬쩍 길게 해봐도 노래가 되네? 그러면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길게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설시조죠. 그쵸? 사설시조는 바로 뭐다? 3장 6구 중 2구 이상이 길어진 형태로 주로 3장이 다 길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바로 뭐다? 바로 평민들이 시조를 향유하면서 산문화 그리고 장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게 되면서 이제 바로 뭐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반들이 했을 때는 주제가 4-5개로 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평민들이 향유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화기 시조라고 해서 이제 개화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애국, 계몽, 개화 이런 거를 시조의 형식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런 개화기 시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시조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그런 시조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로 한 손에 막대 잡고부터 이제 고려시대 시조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이 한 손에 막대 잡고라고 하는 작품은 가장 대표적인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자, 한 손에 가시 쥐고, 그쵸? 그죠? 조폭인가 봐, 그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붙잡고, 한 손에는 뭐 약간 가시, 몰라, 가시라고 하니까, 밑에 보면 뜻이 나와 있지만, 약간 너클, 혹은 방패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걸로 이제 뭘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즉, 늙음이 오는 거는 가시로 막고,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머리가 하얘지는 백발이 오는 것은 막대기로 쳐가지고 막고 싶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막대와 가시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무엇을 막으려는 역할? 그치, 바로 이거는 바로 뭐다? 늙음을 막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늙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렇죠? 자연현상이잖아. 눈에 볼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주관적 변용, 즉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늙은 것은 늙음이 오는 거는 가시로 막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거는 막대기로 치려고 했는데, 라는 거죠. 늙음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바꿔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구나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늙음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름길로 오더라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늙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화자의 그런 심정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 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알겠죠?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한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정답이기는 맞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나 늙었어. 너무 슬퍼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벼운 한탄,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정확한 그 워딩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종의 그 달관적 태도, 초월적 태도,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늙은 게 왔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화자는 간단하게 한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생각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한탄이라고 하는 워딩을 써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 한탄은 표현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알겠습니까? 정말로 막 비참하게 막 통곡을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워딩의 의미 같은 거, 문맥의 의미 같은 거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태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달관적, 그 다음에 초월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나 자신이 이 늙음을 막지 못한 거를 한탄하고 있는데, 이 한탄은 그런 깊은 의미의 한탄이 아닌 가벼운 한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말도 안 되는 또 작품 두 번째, 이화의 월백하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조년이 쓴 작품이죠. 싫어요. 어? 싫어요. 왜? 뭐라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용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건데,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자, 여기서 이화, 백꽃이거든요. 백꽃도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화에 달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하얗게 비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은한이 삼경인재, 은한은 은하수를 나타내요. 저 새까만 밤하늘에 이제 은하수가 별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날 거 아니야, 그치?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네모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흰색, 즉 백색의 이미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흰색의 이미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까만 밤에 한밤중이야. 알겠죠?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요즘 시간으로 치면 밤 11시부터 한 새벽 1시 정도. 아주 늦은 밤이죠. 그쵸?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밤이죠. 그치? 그 늦은 밤이야. 근데 뭡니까? 달빛이 비쳐가지고 온 세상이 좀 뭔가 꽃잎이나 이런 것들이 하얗게 보여. 알겠습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보통? 밤에 그런 걸 본 적이 없나? 수면하기 1초 전. 수면하기 1초 전이라고? 어떤 느낌이 들까? 예쁘다. 예쁘기는 하죠. 예쁘기는 한데 뭐라 할까? 밤에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 조명이 아닌 진짜 달빛이, 그러니까 달빛이 비치면은 보름달이 비치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데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어요. 쎄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아름답지만 약간은 한편으로 서글픈 느낌. 알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의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 되면 사람의 기분이 막 되게 차분해진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물론 새벽이라서 약간 기분도 차분해진 데다가 달빛이 탁 비쳤는데 하얀 게 약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을 띄우는 하얀색의 모습을 보이면은 뭔가 좀 애처롭고 처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백색의 이미지가 가지는 것은 이 시에서는 바로 뭐나? 화제의 그걸 뭡니까? 안타까움. 그 다음 애상감. 이런 걸 부각시켜주는, 부각이란다.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음한이 삼경인재, 매우 늦은 밤인데 일지춘심을 한 조각의 본 마음을 자규야 알야마는, 자규는 이제 바로 뭡니까? 사람들. 네, 새인데요. 밑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규.
그치, 접동세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이 자규는 바로 접동세를 나타내고, 여기서 이 접동세는 여러분들이 밤에 새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바로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백색의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고 얘는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도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화제의 그런 안타까움이나 애상감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화시켜주는. 알겠죠? 그래서 자, 접동세가 알겠냐마는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감정이 많은 것도 병이냐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거죠. 그쵸? 참 말을 어렵게 써놨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봄 탄다고 잠 못 자고 싱숭생숭한 겁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봄을 타고 있는, 봄 타는, 봄날에 느끼는 애상감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작품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 소설 동백꽃 보면, 봄꽃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이 봄날에 이제 뭡니까? 밭에서 혼자서, 그 밭에, 산속에 있는 밭에 가서 혼자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그 봄이 오니까 날씨는 포근해지고, 그 다음에 그 꽃이 막 피니까 꽃 냄새는 물컹물컹 올라오고, 벌들도 붕붕 날아다니고, 나비도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하니까 뭔가 속이 울컥울컥거리고 뭔가 되게 듣고 짜증이 나고 막 하는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일종의 봄날에 느끼는 애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변하고 확 따뜻해지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이 약간은 좀 우울해지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봄날에 느끼는 애상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봄날의 그런 애상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좋은 말로 포장을 하니까 이렇게 표장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바로 일종의 봄바람을 느끼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알겠죠? 즉, 그죠? 봄을 타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작품,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배경이나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구름은 세모 쳐다봅시다. 구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좀 알기 힘드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에서 무심하다, 없을 문자에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음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심하다는 것은 고전에서는 욕심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진짜라는 소리야, 가짜라는 소리야? 그치, 구라구나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 구라 같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중천에 떠 있어,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치?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뭡니까? 쨍쨍한 햇빛을 구름이 따라가면서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힌트. 고전 작품에서, 그것도 양반이 쓴 작품에서, 제목 작가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다 양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작가가 있는 그런 양반의 작품에서 해, 달, 북극성은 누굴 상징한다 했다? 그치, 임금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쵸? 왜 처음 듣는 듯한 저 표정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광명한 날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임금의 해안, 은혜, 이런 거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임금의 그런 햇빛을 뭡니까? 가리는 존재잖아. 그렇지? 그럼 좋은 신학에서 나쁜 신학에서? 그렇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은 바로 뭐다? 바로 간신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 말에 가장 유명한 간신이 하나 있죠. 바로 신돈을 뭐라고? 정용돈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돈 아니에요. 알겠지? 한국산 돼지고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말에 신돈하면 대표적인 친원파,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대표적인 친원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네들이 거의 고려 왕실을 나중에는 정말로 거의 풍비박산을 내놔요. 알겠습니까?
옛날 뭐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 보고 이러면은 고려 말 때 이제 그 황제들이 나중에는 거의 뭐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전부터 사실상 고려 왕실이 마지막 시기에는 거의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다 유린당합니다. 왕가가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한신이 바로 이 신돈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신돈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는 시조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다 거짓말 같구나. 중천에 떠 있어서. 그럼 여기서 중천은 바로 뭐다? 바로 권력. 그렇죠? 혹은 정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달빛을 임금의 해안과 은혜를 따라가며 덮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간신의 행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가 바로 이 구름이 무심한 말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이 몸이 죽어 보도록 합시다. 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그치?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말, 그치? 바로 고려 말 조선 초 이어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시조입니다. 그죠? 모른다는 표정이지, 모릅니까, 혹시? 고려말 조선초. 네. 바로 고려 말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정권 세력이 두 개로 나뉘어요. 고려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상 친원파의 세력도 워낙 극심했었고, 알겠습니까? 그 원나라가 바로 저쪽 몽골 쪽 나라였거든요. 그 친원파의 세력도 굉장히 득실득실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조정 자체도 사실은 그래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워낙 부정부패도 심했고 이래가지고 조정 자체에서 고려는 무조건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모든 관리들이 특히나 정신이 똑바로 그 막혀있는 관리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근데 그 세력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 바로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면서 뭐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개혁파였고, 반면에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 고려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아예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한 게 급진개혁파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급진개혁파의 승리로 끝나서 고려는 멸망하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와 정몽주였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은 이성계 집안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 부인 집안이었거든요. 알겠죠? 그 일종의 장수들을 내는, 무술하는 사람들을 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방원이 그 집안 최초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방원이 그 이성계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직접 와가지고 막 이방원한테 뭐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류가 자주 있었던 그런 친한 사이였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급진개혁파와 문문개혁파로 나뉘게 되면서 이방원과 이성계의 사이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성계도 그렇고 정몽주도 그렇고 서로의 우정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뭐 의심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친하게 지냈지만 뭐 의견이 좀 다른 친구 사이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정몽주의 모습을 좀 띠껍게 본 사람이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낙마 사고를 당해요. 말에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정몽주가 친한 사이라서 이제 이성계의 병문안을 가겠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몽주의 어머니가 말리면서 쓴 시조가 바로 뭐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그 시조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도 정몽주는 어머니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성계 집에 도착했는데 이방원이 이제 아들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이방원이 그때 이제 정몽주에게 준 시조가 바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 만년 살고지고 이래가지고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를 정몽주에게 건네죠. 자, 그러니까 그 시조의 의도를 알아챈 정몽주는 그에 대한 답가로 지금 이 작품, 그죠? 바로 단신가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답가로 줍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답가를 주게 되죠. 이 답가를 본 이방원은 이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문안을 다 마치고 정몽주가 돌아가는 길에 암살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몽주는 이날 자기가 암살당한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기록상으로 보면은 정몽주가 양반이고 더군다나 관리잖아요. 그렇죠? 절대 혼자 안 다녀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뭡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런 식솔들을 저기 노비라든지 뭐 마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먼저 보내버립니다.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말 타고 집에 가다가 변을 당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몽주가 알고 있었다고 이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정작 사이가 틀어진 사람은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였어요. 알겠습니까? 왜? 이성계 입장에서는 자기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그걸 자기 아들이 죽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그 자신의 그 아들, 특히나 이방원에 대한 그런 미움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성계는 처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실제로 이성계의 원래 부인에게서 아들 3명은 낳았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고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어린 아들 4살하고 7살짜리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그래서 아들만 5인 그런 집이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그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절대 왕권은 자기 원래 부인의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 새로 이제 그 막 태어난 어린 왕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 그 다음 왕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뭐야? 아빠를 왕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빠 친구까지도 죽였는데, 그치? 완전히 자기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결국은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그런 새어머니랑 자기 그 일종의 그 이복 동생들이지, 그치? 어린애들 4살짜리 7살 왕자까지 다 죽입니다. 그게 왕자의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방원은 자기는 왕이 욕심이 나서 한 게 아니다. 우리 큰형한테 나는 왕위를 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2대 왕이 그 첫째 아들이 조선의 2대 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놈인데 여러분이 왕자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왕 같은 경우는 거의 나라 정사 일을 돌보지 않고 그냥 놀러만 댕기고 정말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결국은 몇 달 만에 이방원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3대 왕이 이방원이 되게 되고 사실상 2대 왕은 거의 몇 개월, 1년도 안 합니다. 거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바로 내려오게 되고 이성계가 3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참 운명도 얄궂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바로 형제를 죽여가면서 왕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첫째에게 왕위를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셋째가 세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방원은 자기 아들들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세자로 책봉해놓고 무조건 첫째만 처음에 밀어줘요. 실제로 심지어 뭐 세종은 온갖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절대 공부를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세종은 어마어마한 하늘이 나는 천재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오히려 말 그대로 이제 기록량으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막 거의 모든 걸 깨우치고 책으로 보고 깨우치고 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원이 거의 뭐 예술 쪽이나 이런 건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 업적 중에 보면 정감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악보집을 만들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음의 도를 정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기준음을 정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악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그게 정감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감보가 세종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세종 같은 경우는 음악이랑 미술 쪽도 굉장히 그 업적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첫째 그 왕자는 사실 세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정말 망나니 짓만 합니다. 온갖 국면은 다 건드려가면서 망나니 짓만 하게 되죠. 근데 얘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니까 위태위태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째가 그 모습을 보고는 책을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리면서 네가 지금부터 공부해봤자 셋째인 세종만 하겠느냐? 절대 그런 욕심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째도 사실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될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왕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첫째 그 아들을 폐쇄자시키고 세종이 이제 그래서 4대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이 역사가 참 슬프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조선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이 정몽주의 이 몸이 죽어라는 작품, 다른 이름으로는 단심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자, 이 몸이 죽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100번을 고쳐주고 다시 죽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백골이 진토되어 내 뼈조차도 전부 다 사가가지고 흙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영혼조차도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는 거야. 죽음의 정도가 이 처음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 죽음의 정도가. 그렇죠?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점층적으로 죽음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자, 여기서 그러면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고려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자, 여기서 바로 이 일편단심,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주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편단심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해석을 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랑 이야기에서는 일편단심, 일단심이라는 말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일편단심은 무조건 고전작품에서 충성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봐요. 일편단심이야. 이런 거 말 안 쓰. 요즘에나 쓰지 옛날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편단심 무조건 충성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겠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서리법을 씀으로써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지주와 절개를 어떻게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공방전 같은 작품은 고려시대 산문문학을 할 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공방전과 같은 이러한 작품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가전이라니까 뭐 집안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가전은 쉽게 말하면 가짜 전기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기문이 뭡니까? 전기문. 아? 전기문, 전기. 전기. 이순신 전기 이런 거 하잖아. 전기문이 뭡니까? 그치, 인물의 삶, 생애를 뭡니까? 그 집중적으로 쓰는 글을 우리가 바로 전기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자, 그런데 가전체는 쉽게 말하면 가짜 전기예요. 어떻게 해서 가짜 전기냐? 바로 구체적인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문의 형식으로 쓴 소설을 우리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가전체 문학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공방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국선센정이 가장 대표적인 가전체 문학이고 여기서 공방전 할 때 이 공방은 바로 뭘 나타내냐? 바로 돈을 의미한 작품입니다. 돈. 머니.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국선생정에서 국선생은 바로 술을 의미한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현대전기문이야 뭐 여러가지 일대기적 구성, 집중적 구성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보존 전기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폐단이 있었고 이런 거를 마치 한 사람 인물의 그런 모습으로서 묘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애처럼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가전치문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공방의 조상은 수양산 속에 살다가 황제 때 처음 세상에 나왔다. 그 말은 바로 뭐다? 이때 처음으로 뭡니까? 돈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버지 처는 주나라 대제 일을 맡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방이 나옵니다. 공방은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방은 바로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바로 공방. 즉 돈의 외양을 묘사를 하는데 겉은 바깥의 모습은 둥근데 속은 네모나게 구멍이 뚫렸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바로 일종의 바로 뭐다? 돈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솔직히 엽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엽전을 여러분 상평통 보이는 엽전 봤어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동그라미인데 속에 구멍이 네모나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평통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겉은 둥근데 속은 네모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즉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때 당시에는 아직 돈이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국과 교류할 때 이럴 때만 좀 사용이 된 거야. 대표적으로 뭐 그런 은자나 이제 그런 것들 알겠지? 왜 우리 중국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은 은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서 막 돈 대신 거래하고 막 하거든요. 은자라고. 알겠지? 그래서 외국과 거래할 때 일단 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 오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즉 권력에 빌붙는 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부정부패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돈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바로 뭐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그렇죠? 바로 권력에 빌붙는 공방의 즉 돈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무제 때에는 온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의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후, 즉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직책으로 삼아 그의 무리인 영철승, 소금과 철을 관장하는 관직명이죠. 영철승, 금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왜? 옛날에는 소금과 철이 화폐 대신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직책들은 있는 직책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했었던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치 관직명처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철승 금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즉 조정에 있게 했다는 건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영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루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이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전제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산업공상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바로 뭐다? 돈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돈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보다는 뭐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에 더욱더 열중을 하게 되었다는. 근데 그거는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현대도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우선인 거지 실제로 일해서 돈 버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요즘은. 그렇죠? 일해서 돈 버는 돈은 거의 생활하는 데 다 사용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돈을 통해 돈을 버는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방법을 쓰죠. 자, 이것을 보고 간관들이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가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바로 권력에 붙고 그 다음 부정부패 돈이 사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 한나하는 공경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사귀어 상통한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마디 말이 황금 100금만 못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 숭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원제가 왕위에 올랐다. 고무가 그를 올려 말한다. 공방이 어려운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어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할 것 없이 모두 궁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짊어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시켜서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시옵소서.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공량의 항문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그는 군자를 맡은 장군으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다. 임금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전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국가가 오히려 돈에 폐단해 가지고 돈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당나라 때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못하자 임금은 공방을 다시 기용하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그때는 이미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 즉 인물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 인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뭡니까? 다루는 그런 구성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앞부분 생략된 데서 공방의 탄생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국가에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모아 방 대신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온 천하가 시끄러워졌고 이로부터 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방의 아들인 유는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형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된다라고 해서 이 돈의 그런 폐단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전기문처럼 쓴 소설이 바로 이 공방전이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 거는 바로 이런 그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사물의 이론점과 폐단을 이렇게 전기문의 형식으로 쓴 게 가전체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벌써 11시네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이어서 현대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